자, 안녕하십니까. 건축 일반. 저번 시간까지 한국 건축의 특성, 그 다음 한국 목조 건축의 구성 요소를 잠깐 살펴봤습니다. 자, 배웠던 내용들도 있는데요. 한국 목조 건축의 구성 요소는 크게 7가지 나왔습니다. 가장 밑에 있는 기단, 그리고 초석, 바로 기둥 밑에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 그 위로 기둥, 그리고 그 기둥과 같은 위치에 있는 벽체랑 창호, 자, 그리고 그 위로 공포 바로 밑에 있는 창방과 평방, 그리고 공포 지붕까지, 물론 이 안쪽에 들어온 천장까지도 있겠지만 이렇게 7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살짝 되짚어보고, 그리고 또 아울러서 안 배웠던 내용들을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단과 초석. 기단은 집안에서 건물까지의 거리를 두어가지고 습기나 해충 같은 걸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 또 집안보다 높게 쌓아 올려가지고 건물이 위에 위치해 있음으로써 일정한 상징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초석은 기둥 밑에서 기둥의 뿌리를 보호하기도 하고, 또 위에 있는 지붕부터 공포, 기둥으로 내려오는 하중들을 다시 그 밑으로 기단을 통해 가지고 지면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사진을 보면, 자, 바로 이 부분이 기단이죠. 그리고 이게 초석이 바로 이 위로 올라가는 거죠. 자, 그리고 초석은 그냥 돌 그대로를 쓰는 막돌 초석과 돌을 다듬어서 쓰는 다듬은 돌 초석이 있었습니다. 자, 위에 보면 윗부분이 순천, 서남사에 있는 대웅전 배면, 즉 뒷면이라고 했고, 밑에 있는 부분은 정면이라고 했죠. 같은 건물에 정면은 이렇게 다듬은 돌을 쓰고, 배면, 즉 뒷면은 막돌 초석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막돌 초석은 요 초석에다가 기둥을 갖다가 얹기 위해서 기둥을 돌에 맞추어서 다듬는 과정, 이걸 그레니질이라고 했죠. 이렇게 표시를 한 다음에 가공을 해서 마지막엔 이렇게 딱 돌에 맞춰서 앉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바로 그레니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기둥은 지붕의 하중을 받아가지고, 공포를 통해 받아가지고 쭉 수직 하중을 내려서 초석, 그 다음 기단, 그 밑에 집안까지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이 기둥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 기둥이 바로 전체 건물에서 인면의 크기를 형성한다고 했습니다. 인면은 옆에서 바라본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이 한국 건축에서 대부분이 다 수평적인 요소로 되어 있는데, 이 기둥만 수직성이 강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기둥의 중요성은 옛날 이집트 건축에서부터 열줄을 통해 가지고, 또 중세로 내려오면서 이런 광장이라든지 혹은 성당에 장엄한 건축물에 많이 쓰였다고 했지. 이런 것들이 현대까지 내려와서 미술관이나 박물관 등등에도 많이 쓰인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기둥을 갖다가 가장 잘 볼 수 있는 건물이 바로 그 종묘라고 했었죠. 자, 종묘는 우리 조선의 역대 왕들의 그 사당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기둥을 쭉 늘려가지고 굉장히 장엄한 광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둥의 조형 기법은, 자, 배열림, 미늘림,
요건 기둥 자체를 베어링 같은 경우는 항아리 형태로 만들어서 주심이 가장 크고 주각, 그러니까 주초가 가장 그 다음 작고 주두가 가장 작은 주심, 주각, 주두의 형태로 그 넓어지는, 좁아지는 형태가 되겠고, 미늘림은 가장 밑에 있는 주각이 가장 크고 올라갈수록 작아진 형태. 이거 둘 다 착시 현상을 교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원통형과 미늘림, 베어림을 보겠습니다. 자, 원통형 같은 경우에는 직선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지만 이게 여러 개 기둥이 서 있을 경우에는 이 중간에 가운데가 강렬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둘을 갖다가 보정한 게 바로 미늘림과 베을림이 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가장 많이 얘기했던 절, 바로 부석사의 무량수전이었죠. 이 무량수전의 베을림 기둥, 자, 오른쪽의 모습인데요. 이 베을림 기법은 기둥 아래 위를 같은 굵기로 했을 때 기둥 윗부분이 아래보다 가늘어 보이는 착시 현상을 교정해 준다고 했고, 그리스의 벤타시스랑 같은 기법이라고 했죠. 자, 미늘림도 마찬가지로 이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밑에가 굵어집니다. 이 기둥의 기법은 기둥 자체를 갖다가 굵거나 기둥의 그 부분적으로 굵거나 얇게 하는 기법 말고, 기둥을 높이를 조정하거나 혹은 기둥을 약간 기울여서 조정을 하는 귀소승과 안쏠림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귀소승은 중앙에서 바깥으로 갈수록 기둥이 높아져서 그 지붕 끄트머리 갖다가 지붕의 귀를 솟아보이게 한다는, 그래서 귀소승이죠. 안쏠림은 이것도 오금법이라고도 한다고 했습니다. 오금법이라고도 하는데, 모서리 기둥이 건물 바깥쪽으로 기울어 보이기 때문에 얘를 안쪽으로 미리 기울인 것을 안쏠림이라고 합니다. 자, 영상도 하나 봤었는데,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건축물에서도 착시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청화곡선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우석사 무량수전에는 인도적인 건축 양식이 적용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옛 건물의 특성상 커다란 지붕은 자칫 무너진 듯한 불안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둥의 중앙을 볼록하게 하는 베을림으로 안정감을 주고 있고요. 건물을 정면에서 바라볼 때 가운데 기둥의 높이가 가장 낮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약간씩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양쪽 뒷부분의 기둥이 솟았다고 하여 비솟음이라고 합니다. 지붕이 넓을 경우 처마가 처져 보이는 왜곡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처마선을 살짝 들어올려 안정적으로 보이게 한 것입니다. 자, 기둥까지 봤고요. 기둥과 함께 같은 위치에 있는 요 벽체랑 창호. 근데 정면은 대부분이 다 창호로 박혀있기 때문에 벽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벽체는 배면, 즉 뒷면이나 옆면에 보입니다. 무량수도 마찬가지 이렇게 옆면에 벽체가 보인다고 했죠. 자, 풀었던 문제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기둥의 하중을 받아서 집안에 안전하게 전달시키며 집안에서 올라오는 습기를 방지해서 기둥의 부패를 방지하는 것은, 자, 기단, 초석, 기둥, 지붕 무엇일까? 이거는 좀 쉬운 문제지. 기둥의 하중을 받아 집안에 안전하게 전달시킨다. 기둥 밑에 있다는 얘기죠. 기단과 초석이 되겠지. 그런데 습기를 방지하는 것은
뭐 기관표도 둘 다 할 수 있겠지만 기둥의 부패, 기둥 뿌리를 썩지 않게 해주는 것은 바로 초석이 되겠죠. 기둥 바로 밑에 붙어 있는. 자, 다음 문제. 다음 기둥에 적용된 기법 중 틀린 것은? 자, 1번 귀서습이란 중앙의 기둥으로부터 모서리 기둥 방향으로 갈수록 기둥의 높이를 약간씩 높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높게 해서 지붕을 들어 올린 지붕 끄트머리가 지붕의 귀가 솟아있는 모양이 되는 게 바로 귀서습이라고 했죠. 두 번째, 미늘림이란 기둥 상단에서 하단으로 갈수록 기둥의 지름을 약간씩 크게 해서 착시 교정과 안정감을 주는 기법이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미늘림은 주각이 제일 크고 기둥의 발이 주심이 그 다음 주두가 제일 작았습니다. 세 번째, 배을림이란 평행한 수직선 중앙부가 가늘어 보이는 착시 현상을 교정하기 위하여 기둥 중앙부의 지름을 상하부의 지름보다 약간 크게 하는 방법이다. 맞죠?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중앙부의 지름이 가장 크고 그 다음 가장 밑에 주각, 그 다음 가장 위에 주두, 대형 순서가 되겠죠. 4번 오금법이란, 자, 오금법 방금 전에 배웠어요. 안쏠림과 같은 말입니다. 오금법이란 모서리 기둥이 건물 안쪽으로 기울어져 보이는 착시 현상을 교정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보면 모서리 기둥을 미리 바깥쪽으로 경사지게 한다. 미리 안쪽으로 기울여야 더 안정적이겠죠. 반대로 얘기했지.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창방과 편방. 창방은 기둥 머리에서 기둥과 기둥을 잇는 수평부재. 편방은 그 창방 위에 덧대어진 수평부재입니다.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창방은 모든 한옥에 다 있습니다. 다만 편방은 한옥 중에서 다포식에만 존재합니다. 자, 칼라의 그림을 보면 지금 밝은 색으로 표시가 된 이 부분이 바로 창방이 되어 있고, 그 다음 그 위에 이 부분이 편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아직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그 위에 공포가 있죠. 공포. 바로 이 부분이 공포지. 공포는 기둥 위에서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 위가 지붕인데 지붕의 하중을 밑으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공포가 기둥 위에만 공포가 있는 것을 주심포라고 합니다. 혹은 주포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그림은 기둥 위가 아니라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공포가 존재하죠, 이렇게. 그러면 이 무게를 갖다가 지탱해주기가 힘들기 때문에 창방 위에다가 한 개를 더 대어줍니다. 이걸 편방이라고 했습니다. 자, 정리해서 보면 주심포는 창방 위에 기둥 위 공포가 있는 것, 바로 이 공포라고 했죠. 다포식은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공포가 있는데 무게를 더 했기 때문에 그걸 받쳐주기 위해서 편방이라는 부재를 하나 더 대어줍니다. 편방은 다포식에만 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공포 보겠습니다. 공포는 지붕의 하중을 기둥에 전달하기 위해서 그 위에 설치하는 구조물입니다. 한국 건축에서는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이 공포가 몇 개씩 기둥 위에만 있냐 아니면 기둥 사이에 있냐에 따라서 주심포, 다포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지금 보이는 게 우리나라의 그 궁궐 경복궁의 공포입니다. 파란 하늘, 그 다음 공포를 통해서
요 첨화선을 갖다가 돋보이게 하고 있죠. 바로 공포가 이 부분이죠. 얘는 주심포일까 다포일까? 기둥은 여기인데 여기랑 여기인데 기둥 사이에도 지금 공포가 있지. 바로 다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심포, 다포, 그 다음 또 하나 입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개발을 통해서 만들어진 공포의 형식인데, 자, 조금 전에 봤던 주심포와 다포의 차이. 얘는 기둥과 기둥 사이에 공포가 없고 기둥 위에만 존재하는 게 주심포 혹은 주포라고 했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공포가 있고 평방을 통해서 더 무게를 갖다가 받쳐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다포라고 했죠. 자, 정리하자면 공포를 기둥 위에만 배치했다? 바로 주심포가 되어 있고, 그래서 상부와 중을 공포가 직접 전달해줍니다. 기둥에다가. 얘는 공포가 적기 때문에 더욱 간결하고 단순하고 직선적인 느낌이 듭니다. 조금 후에 배우겠지만,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 참, 이 공포는, 주심포는 연등천장을 씁니다. 삿갓천장이라고 하는데 천장을 배울 때 배워보겠습니다. 이 주심포는 우리가 가장 많이 봤던 사진, 영주 부석사의 무량수전, 무의사 대웅전, 밀양 영남루 등등에 쓰였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때 사용이 되기 시작했지만 사실 고려 중반기 때부터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다포. 다포는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공포를 배치하고 평방 위에다가, 주심포랑은 다르게 공포를 사이사이에 많이 배치했기 때문에 더 장식적이고 화려한 느낌이 들고, 그리고 곡선적인 느낌이 듭니다. 만약에 주심포가 남성력이라면 다포식은 여성적인 우아함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주심포에서는 연등천장, 삿갓천장이라도 부르는 천장을 썼다면 다포에서는 우물천장을 사용합니다. 안동 봉정사에 있는 대웅전, 경주 불국사의 대웅전, 서울 남대문 등등에 많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고려 중기 때 많이 사용됐던 게 주심포식이라면, 다포는 고려 후기 때 원나라에서 들여옵니다. 공포의 세 가지 형식 중에 마지막이죠. 얘는 우리나라 독자적으로 개발했다고 했죠. 주심포를 단순화시킵니다. 그래서 기둥이 있으면 기둥 위에 공포가 있지 기둥 사이에 공포가 없습니다. 주심포식을 단순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자, 주간 공포가 없다. 기둥과 기둥 사이에 있는 공포가 없다는 얘기죠. 평방도 당연히 없겠죠. 주심포를 단순화시켰기 때문에.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만든 직궁의 구조. 자, 입궁이라 하면 지금 바로 그 이 부분이 입궁인데, 이건 이입궁이라는 겁니다. 밑에가 초입궁, 위에가 이입궁이라는 건데, 입궁, 날개 입자를 써가지고 새 날개와 같은 모양이다 해서 입궁이라고 부릅니다. 서울에 있는 동묘, 명륜당 이런 데 쓰였습니다. 좀 크게 보면 이런 모양이죠. 자, 경복궁의 경연에도 마찬가지 입궁이 써있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 강릉의 오죽헌인데 여기도 입궁이 쓰였습니다. 이 입궁이지, 이 부분. 자, 공포 정리하겠습니다. 주심포, 다포, 입궁. 주심포, 기둥
답보, 기둥과 기둥 사이에 이런 데에도 공포를 배치하고, 그리고 창방 위에 평방을 하나로 배치해서 하중을 더 합리적으로 분배했다. 이공 조선 독자적인 개발을 했고 주식포를 남산시켰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목조 건축의 구성 요소로 틀린 것은? 먼저 기단은 영역을 구분하는 상징성. 그렇죠. 이거는 기반에서 건물을 띄어서 더 높게 만들어가지고 영역을 구분하고 또 상징성을 부여야 한다고 했죠. 두 번째, 단청. 이건 우리가 아직 안 배웠는데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세 번째부터 보죠. 세 번째, 기둥은 지붕의 하중을 공포를 통해 초석에 전달하며 인면의 격인을 형성하는 요소이다. 맞죠? 4번, 그랭이질이다. 기둥을 반듯하게 세우는 기법으로 주초, 기둥의 밑 부분과 밑둥이, 초석을 얘기하는 거지. 얘를 밀착시켜야 되므로 그랭이질을 해가지고 반듯하게 세우는 것, 이걸 그랭이질이라고 했습니다. 자, 답이 그러면 당연히 2번이겠네? 2번, 단청은 건축의 의장을 구성하는 요소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요한 역할을 맞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은 뭐니 해도 공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청은 뭐냐 하면 한옥을 뭐 공포라든지 뭐 기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칠을 하는 거야. 그것도 궁궐이라든지 사찰 같은 데 많이 있는데 뭐 초록색이라든지 빨간색이라든지 이걸 칠합니다. 이걸 단청이라고 그래. 물론 중요한 역할을 하죠. 다만 우리나라 건축 한옥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하면 공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 자, 다음 문제. 자, 기둥에 적용되는 의장적 기법이 아닌 것, 우리가 배운 것들이 아닌 것을 선택하면 되겠죠. 베올린과 미늘림. 기둥을 이렇게 항아리 형식으로 혹은 이렇게 밑에가 가장 굵게 하는 게 바로 베올린과 미늘림이지. 자, 귀도승, 처마가 있으면, 지붕이 있으면 여기를 높게 하고 가운데를 얇게 한, 이게 바로 귀도승이죠. 지붕에 귀퉁이가 솟아있다. 안솔림, 오금법, 얘가 이렇게 안쪽으로 기울인 것, 이걸 안솔림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기둥의 관계등에 맞습니다. 다만 조로는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얘는 지붕에 관한 기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자, 창방과 평방의 기술 중 틀린 것. 자, 기둥머리에서 기둥과 기둥을 연결시켜주는 부재, 창방이라고 한다. 맞죠? 2번, 평방. 창방보다 큰 부재로 주심포식 건물에만 있다? 여기서 틀렸지. 다포식에만 있죠. 3번, 창방은 직사각형 단면의 부재이며 주심포, 다포 모두 사용한다. 그렇죠. 다포식도 창방 위에다가 평방을 두니까. 4번, 창방 위에 덧대어진 수평 부재로 공포를 통해 내려오는 지붕 하중을 직접 기둥에 전달하는 역할은 평방이 한다. 창방 위에 있는 것 평방이죠. 바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다포식에만. 답은 2번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이어서 지붕과 천장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